아주 심상치 않은 조짐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최상위 보고서가 정체불명의 외부 접근으로 삭제됐고 그 직후 러시아 정보부에 도착한 팩스 한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는 그 나라를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동시에 나토 내부 문건엔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 군사 위협이 아닌 기술 충격. 정체불명의 통신 주파수, 예측 불가능한 전파 간섭. 누군가는 이것을 우연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인류가 처음 만난 알고리즘이라 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법칙을 새로 쓰는 이 거대한 힘의 진원지.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티븐 케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설계하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저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와 힘,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냉철한 계산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주한 상대는 예측 가능한 사냥감이 아니라 심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생명체라는 것을 말이죠. 모든 것은 며칠 전 펜타곤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하 전략 회의실인 더 탱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회의실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전략의 심장부였고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들이 내려진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부터 걸프전,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까지 이 방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 왔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화면 중앙天安门 성루 위에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가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왜 그토록 충격적이었는지 설명해드리자면 이 세 명의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냉전 시대가 끝난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1959년 김일성과 마오쩌둥, 그리고 후르쇼프가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무려 66년 만의 역사적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과거의 만남이 이념적 연대였다면 지금의 만남은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에 맞선 군사적 동맹의 성격이 강했어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절정에 달한 시점에서 벌어진 이 만남은 단순한 외교적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새로운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와도 같았어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국가안보회의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는데 특히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수립해왔는데 이제 그 모든 계산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곧이어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철 괴물들의 행진이었습니다. 먼저 등장한 것은 전 지구를 사정권으로 하는 핵탑재 미사일 둥펑5이었어요. 기존 둥펑5B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이 액체연료 대륙간 전략핵 미사일은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타격 범위가 전 세계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거대한 몸체가天安門 광장을 가로지를 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어서 나타난 둥펑 61호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둥펑 41호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차세대 다탄두 대륙간탄도 미사일이었는데 사거리만 2000km에 최대 10개의 다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미 해군 함대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항모킬러로 불리는 잉지 21호 극초음속 미사일이 그 위협적인 모습을 뽐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마하 10 전후의 극초음속으로 이동하며 항공모함 같은 대형함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였어요. 미 해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중국의 항모킬러였습니다. 괌킬러로 불리는 둥펑 26D도 등장했는데
최대 사거리 5,000km로 제2도련선인 괌까지 도달할 수 있어 주일 미군 기지나 필리핀해를 타격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주한미군 사드와 일본의 SM-3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17호까지 나왔을 때 900발이 성성한 전직 태평양 함대 사령관 출신의 국가안보회의 고문의 얼굴 위로 깊은 절망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어요. 화면 속 저 강철의 괴물들 앞에서 한때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미국의 자랑스러운 함대가 이제는 거대한 강철 관짝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진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쥐랑 3호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사거리는 최대 10,000km로 추정되며 중국의 차세대 핵잠수함에 탑재될 전망이었습니다. 공개된 둥펑 61호, 쥐랑 1호, 쥐랑 3호는 각각 6회공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서 중국이 전략적 핵 3촉 체계를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해군성 수석 차관이 날카로운 지성 뒤에 숨겨진 오만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여 함대를 재건하자는 진부한 제안을 늘어놓았는데 그것은 마치 죽어가는 환자에게 값비싼 화장품을 발라주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발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동아시아 실무 분석관인 해리 맥과이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회의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는 지금 중국의 생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산업 기반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에는 냉소적인 웃음이 번져나갔습니다. 수석 차관은 그 말을 미친 소리라며 일축했고 우리의 심장인 해군 전략 자산을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맡기자는 거냐며 고함을 쳤어요. 솔직히 말해 저 역시 해리 맥과이어의 말을 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여전히 미국의 보호하에 있는 나라였고 북한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지정학적 약점을 가진 국가였어요. 게다가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경제보복을 당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해리 맥과이어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판타지인지 제가 직접 가서 증명하고 오겠다고 선언했어요. 저의 임무는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일하게 제시된 희망을 짓밟고 그 허구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었는데 저는 제 사무실에 틀어박혀 한국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에 위치한 제 개인 사무실은 마치 첩보 영화에서나 볼 법한 분석실이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6개의 대형 스크린과 최고 기밀 등급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양자, 암호화 터미널까지 갖춘 이곳에서 저는 밤낮 없이 자료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스크린에는 중국의 신형 무기 재원을, 다른 쪽 스크린에는 미국의 낡은 함선들의 수리 불능 보고서를 띄워놓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변수를 계산했어요. 중국의 둥펑 시리즈 미사일들의 사거리와 정확도, 그리고 미 해군 함대가 가진 현재의 방어 능력을 비교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지스 시스템으로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이었어요. 한국전쟁 당시의 흑백 사진부터 미국의 원조로 경제를 재건하던 시절의 기록, 그리고 한미동맹의 역사까지 모든 자료는 제 편견, 즉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1950년대 경제 지표들을 보면 한국은 전형적인 후진국이었고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보다도 낮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의 한국은 미국의 경제 원조와 군사적 보호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깊이 파고들수록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지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1970년대부터 시작된 변화는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조선업 수주량은 수십 년째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특정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등록 건수는 미국의 성장률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어요.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미래 산업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숨겨진 실력이었어요.
한국의 작은 회사들이 만드는 손톱깎이가 독일과 일본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고, 농업용 트랙터는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홈이나 낙 같은 전통 농기구까지도 품질과 내구성으로 미국 최대 온라인몰 아마존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었어요. 이런 작은 기술력들이 모여 한국을 세계 수출 강국으로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하던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방산업체들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한화시스템의 레이더 기술, LIG넥스원의 유도무기 시스템, KAI의 전투기 개발 능력까지 이들의 기술 수준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분명 놀라운 성과들이었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하에 있는 작은 동맹국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10시간이 넘는 이동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서류 속 데이터만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압도적인 규모와 최첨단 기술 그리고 완벽한 시스템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공항 내부는 소음 하나 없이 고요했고 수많은 여행객들이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라 물 흐르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자주 이용하던 워싱턴 덜레스 공항이나 로스앤젤레스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효율성과 편의성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안내 시스템, 얼굴 인식만으로 이루어지는 출입국 절차, 그리고 승객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는 스마트 내비게이션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국가미래전략연구원의 유광호 연구원이었는데 그는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유광호 연구원은 저를 거제도로 안내하며 한국의 산업발전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둥 마는 둥 창밖만 바라보았는데 하지만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점점 제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의 기적 같은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삼성이 쌀가게에서 시작해서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현대가 폰이라는 작은 승용차로 시작해서 제네시스라는 럭셔리 브랜드까지 만들어낸 여정, LG가 화학에서 시작해서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거대한 산 너머로 그 모습을 드러낸 한화오션의 도크는 제 평생의 상식과 신념을 송두리째 뒤엎는 거대한 충격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아시아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상위급이라는 이야기는 보고서에서 수없이 봤지만 제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한 이 광경은 활자를 통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미국의 조선소들이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박물관이라면 이곳은 미래를 창조하는 신전과도 같았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실내 도크와 그 안을 마치 살아있는 거대 생명체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수백 대의 인공지능 로봇들. 그리고 모든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중앙 통제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도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를 맞이한 것은 국가미래전략연구원 국방기술전략팀의 김승진 팀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워싱턴에서 무시당했던 해리 맥과이어의 소심한 목소리가 어쩌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어낸 예언자의 경고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제 머릿속을 스쳤어요. 김승진 팀장은 저를 한화오션의 심장부인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한 회의실로 이끌었는데 이 회의실은 단순한 회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벽면 전체를 덮고 있는 거대한 곡면 스크린과 최첨단 홀로그램 투사 장비,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까지 갖춘 미래형 전략 분석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드라이독 안에 들어와 있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프리덤함을 마주했어요. 초라하게 녹슨 선체는 얼마 전 펜타곤 회의실에서 보았던 중국의 신형 무기들과 겹쳐지며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이 배를 수리하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하지만 김승진 팀장은 수리가 아닌 재창조의 과정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자신감을 넘어서는 무언가,
즉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사고가 담겨 있었어요. 잠시 후 스크린에는 수백만 개의 빛나는 점들로 이루어진 프리덤함의 완벽한 디지털 복제본인 디지털 트윈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3차원 모델링이 아니었어요. 함선을 이루는 모든 부품의 재질과 물리적 특성, 그리고 수십 년간의 운용 데이터까지 포함한 완벽한 가상현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형상 위로 수십 개의 붉은색 경고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전투로 인한 손상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신뢰했고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이지스 구축함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원천적인 설계 결함들이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제게 김승진 팀장은 거대한 화면에 떠있는 구동축의 한 부분을 확대하면서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어요. 화면 속에서 구동축은 수만 시간의 가상 항해를 단 몇 분 만에 끝냈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구동축의 특정 지점에 머리카락보다 미세한 붉은색 균열이 서서히 번져나가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해군이 수십 년간 원인 불명의 고장으로 치부했던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균열이 나타나는 위치와 시점까지 정확히 예측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승진 팀장은 설명했어요. 록히드 마틴의 최고 기술진들이 몇 달간 매달려도 찾지 못했던 이 유령 신호의 원인은 설계도에는 없는 특정 회사가 납품한 부품의 미세한 재료적 결함 때문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인공지능은 단순히 형태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함선을 이루는 수백만 개 부품의 재질과 물리적 특성까지 모두 계산하여 시스템 전체의 상호작용을 분석해낸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제에 접근하는 철학 자체의 차이였어요. 미국의 방식은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처리하는 반응적 대응이었다면 한국의 방식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어 완전히 제거하는 예방적 해결책이었습니다. 김승진 팀장은 제게 비유를 들어 설명했어요. 미국의 방식이 균열이 생긴 고대 성당의 벽을 보수하고 칠하는 것이라면 자신들의 방식은 균열의 원인이 된 돌멩이 하나를 찾아내어 그보다 더 가볍고 강한 신소재로 교체하여 성당 전체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어요. 김승진 팀장은 저를 또 다른 모니터 앞으로 이끌었는데 그곳에서는 거대한 로봇팔이 푸른빛을 내뿜으며 티타늄과 그래핀 분말을 녹여 새로운 구동축을 인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3차원 프린팅이 아니었어요. 인공지능이 수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찾아낸 최적의 내부 격자 구조로 만들어진 이 부품은 기존 부품보다 30% 더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2배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부품 하나를 다시 설계하고 주물을 만들고 시험 생산하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 하루 만에 더 완벽한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것은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규정과 절차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과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완벽한 문제 해결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시스템적 접근법이었습니다. 한 부품의 개선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품들도 최적화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가 스스로를 진화시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기존의 설계 철학이 각 부품을 개별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이었다면 한국의 접근법은 전체 시스템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김승진 팀장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을 제거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신성한 것은 낡은 설계도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기술적 철학을 넘어서 한국인들의 생존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여 미래를 위한 최선의 해답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서운 실행력과 상상력 앞에서 제가 평생 지켜온 자부심은 그저 초라하고 낡은 고집에 불과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어요. 미국의 공학은 기존의 틀 안에서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한국의 공학은 틀 자체를 과감히 부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협업 방식이었어요. 젊은 공학자와 20년 넘는 베테랑 현장 기술자가 태블릿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직적인 관료주의를 파괴하고 오직 완벽한 결과물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수평적인 협력 체계야말로 한국 기술력의 진짜 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해리 맥과이어의 말이 어쩌면 망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섬뜩하면서도 경이로운 예감이 제 심장을 뜨겁게 달궜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산업 문명의 출현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는 유광호 연구원을 다시 만났는데 더 이상 오만한 협상가의 가면을 쓸 수는 없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상업적인 이익을 위한 수준을 넘어서는 집념입니다. 저의 질문에 유광호 연구원은 회의실 스크린에 한반도의 지도를 띄웠어요. 그는 한국의 역사가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그에 맞선 저항의 반복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평화를 원했지만 힘의 공백은 언제나 비극을 불러왔다는 뼈아픈 교훈이 한국인들의 유전자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유광호 연구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지속되어 온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우리에게 더 이상 동맹이라는 울타리에만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었다고 했어요. 현재의 트럼프 정부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언제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의 가치를 저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한국인들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냉혹한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처절한 기술 개발은 바로 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결과물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이 임무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한국의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그들의 협상력을 가늠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저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들을 밤새도록 추적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1997년 국가부도라는 엄청난 위기 앞에서 장롱 속에 있던 금부치를 들고 나와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줄을 섰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 혹독한 겨울을 함께 이겨내는 모습은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저희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가장 최근의 기록이었어요.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공포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한국은 놀라운 질서와 창의력으로 위기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밤샘 줄을 서면서도 다툼 하나 없었던 시민의식, 세계 최초로 도입한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 그리고 모든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제했던 질병관리 시스템까지, 그 모든 것은 국가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했던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한국의 위대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끈질긴 생존의 정신은 조선업으로 이어져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반도체를 넘어 차세대 소형 원자로와 수소에너지 같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었어요. 또한 유광호 연구원은 최근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방산 무기 때문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막의 기적처럼 솟아오른 원자력 발전소, 유럽의 심장을 관통하는 고속철도, 아프리카의 도시를 바꾸는 스마트시티, 동남아시아의 교통 인프라부터 중동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까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미래를 건설하는 능력 그 자체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마지막 비공식 면담을 위해 유광호 연구원의 상급자인 국가미래전략연구원의 한 선임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선임 연구원은 제게 그동안의 조사 결과에 대한 소회를 물었는데 저는 제가 발견한 모든 경이로운 사실들을 털어놓았어요. 선임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본 모든 것은 한국이 가진 힘의 외적인 발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힘의 근원이자 자신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진실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차세대 전략 억제력 개발 계획서였습니다.
문서 안에는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전 세계 바다 어디든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운용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아나바다 운동 같은 사회적 결합이 우리 경제적 운명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이었다면 K방역은 우리 사회적 운명의 주인이 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계획서는 그 어떤 외부의 힘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국가적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마지막 주권 선언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위대한 진실을, 이 꺼지지 않는 생존의 불꽃을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기 전날 저는 공항에서 유광호 연구원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협상가가 아닌 역사를 배우는 학생으로 이 위대한 나라를 반드시 다시 찾겠노라 약속했어요. 그때 유광호 연구원이 제게 건넨 마지막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저 같은 분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바라본 태평양은 그 어느 때보다 광활하고 깊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가방 안에 있는 자료들과 사진들이 그 모든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버지니아의 자택에 머물며 제 서재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벽에 걸린 제 젊은 시절 사진들과 각종 훈장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자문하게 되었어요.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거대한 충격과 경외감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사실 정리라는 말보다는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 안에서 수십 년간 굳건했던 낡은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재건되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끝없이 몰아쳤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올라왔어요. 왜 아무도 이런 변화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안주하고 있었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미국이 정말 쇠퇴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놓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강하게 느낀 감정은 경외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저력과 의지,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 정신에 대한 순수한 감탄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와 균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며칠 뒤 저는 백악관이 아닌 버지니아의 한 비밀 안가로 향했어요. 이 사안의 엄청난 파장을 고려해 국가안보보좌관은 극소수의 필수 인원만 소집한 비공식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지하 회의실에는 저희 상급자를 비롯해 국무장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단 4사람만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두꺼운 공식 보고서 대신 제가 직접 정리한 몇 장의 핵심 자료만을 각자의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사실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국가부도의 위기 앞에서 금을 모으고 미증유의 전염병 앞에서 하나로 뭉쳤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공동체 의식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결속력을 넘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독특한 문화적 유전자였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K2 전차와 KF-21 전투기의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와 나토를 비롯한 전 세계가 왜 그들의 기술력을 원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세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 도면과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의 예상 타격 범위가 정밀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자료 설명이 모두 끝나자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의 보고에는 분노나 비난 혹은 감정적인 호소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나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이 하나로 꿰어지는 순간 그것은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무서운 진실이 되어 회의실에 모인 미국 최고 권력자들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아시아 전략은 일본의 과거를 관리하고 중국의 미래를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곳을 보고 있었어요. 아시아의 진정한 심장이자 미래는 도쿄나 베이징이 아닌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아픈 역사와 천재적인 두뇌, 그리고 국민들의 위대한 헌신을 하나로 융합하여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으로 진화했어요. 이제 전 세계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방식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억누르려 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을 우리의 경쟁자가 아닌 진정한 동맹이자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제 발표가 끝나고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스티븐, 당신의 보고는 정말 충격적이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기존 정책과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인데,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백악관과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합참의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잠재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동맹 관계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회와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국방장관은 더욱 신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일단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해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보자고 했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수십 년간 굳어진 사고방식과 기득권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씨앗은 뿌렸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이 진실이 받아들여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 마쳤습니다. 저는 상대의 힘을 측정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힘의 근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경청해야 하는 나라, 배워야 하는 나라, 그리고 마침내 존경해야 할 나라예요. 아시아의 진정한 중심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위대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길을 찾아갑니다. 부디 두 나라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술과 군사력, 전략 같은 거대한 주제 속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변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무시당하고 의심받았던 한 나라가 결국은 자신의 방식으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존재를 증명해낸 이야기였죠. 이게 단순한 발전의 결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 기억, 선택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나라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지금 그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다른 시선을 가져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세계가 인정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의 민족이 또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부러워하는 기술을 보유한 민족이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패권국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숨에 풀어낸 놀라운 지혜와 용기의 주인공들. 강대국의 전문가조차 무릎을 꿇게 만든 그들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퍼콜린스라고 합니다. 미국 전략 안보 싱크탱크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전직 국방부 고문이었던 저에게는 오늘 아침 책상 위로 배달된 한 통의 보고서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는데, 보고서 겉표지에는 한국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 K239 천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또 다른 작은 나라의 무기 분석 자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보고서 속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국이 개발한 천무라는 무기가 국제사회에서 확산탄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산탄이라고 하면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됐던 그 악명 높은 무차별 살산 무기를 떠올리게 되죠. 넓은 지역에 수백 개의 작은 폭탄을 뿌려대는 비인도적인 무기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천무는 제가 알고 있던 확산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차별적으로 자탄을 살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자탄이 독립적인 유도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성능 GPS 유도 장치와 소형 날개, 자세 제어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사전에 입력된 수백 개의 개별 목표물을 정확하게 찾아가 타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개별 자탄의 명중 정확도였는데 원형 공산 오차가 불과 수미터 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그 어떤 확산탄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경이로운 수준의 정밀성이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천무 로켓 한 발이 국제규격 축구장 10여 개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면적을 불과 수십 초 만에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더 경악하게 만든 건 이 무기의 개발 목적이었어요. 이것은 결코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대량 살상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는 아주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천무가 주로 한반도 군사분계선 북쪽에 대규모로 배치되어 있는 북한 인민군의 장사정포, 진지들을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은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전방 지역의 견고한 갱도 진지, 내부에 수천 문에 달하는 각종 구경의 야포와 방사포를 집중적으로 배치해두고 있었고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수도 서울을 비롯한 인구 밀집 지역을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이 장사정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는다면 불과 수분에서 수십 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수만 발에서 수십만 발의 포탄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심장부에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존의 첨단 정밀 유도 폭탄이나 순항 미사일로는 그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교묘하게 분산되고 은폐되어 있는 수천 개의 개별 장사정포를 일일이 식별하여 동시에 제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달랐어요. 몇 발 혹은 수십 발의 천무 로켓 동시 발사만으로도 북한의 한 개 장사정포 여단 전체를 불과 수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거나 최소한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비난해왔던 그런 종류의 확산탄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특정 군사 목표만을 정확히 골라 타격하는 지극히 정밀하고도 효율적인 지역 제압 무기가 아닌가요? 제 머릿속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극심한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찼어요. 보고서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는데 한국이 개발한 현무4 미사일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이 미사일은 탄두 무게만 9톤에 달하면서도 마하 12의 속도로 낙하하는 괴물 같은 무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것이 핵무기가 아니면서도 전술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이 과거에 연구했던 신의 지팡이라는 개념에서 힌트를 얻어 개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지팡이는 우주에서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려 운동에너지만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무기 개념인데 미국은 가성비 문제 때문에 포기했던 것을 한국이 실제로 구현해낸 것이었어요. 현무사는 일반적인 45도 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해서 최대한 높이 쏘아 올린 후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시켜 최대한의 운동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강화 콘크리트 24m 이상, 일반 땅은 180m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그 보고서를 생각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일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여겨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현무사라는 미사일에 대한 분석 자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탄두 무게 9톤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제 뇌리를 맴돌았거든요. 일반적으로 1000km 이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9톤이라니요.
이는 미사일의 모양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수치였어요. 보통 미사일은 날렵하고 균형 잡힌 모습을 하고 있는데 현무사는 마치 머리가 지나치게 큰 가분수 형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 한국이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미사일을 개발했는지 궁금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흥미로운 역사적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다연장 로켓 무기를 개발한 것이 결코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조선 전기인 14세기 말에 이미 신기전이라는 혁신적인 무기가 개발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최무선이라는 과학자가 화약 제조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국조 올해이라는 조선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연장 로켓 설계도로 국제항공우주학회에서도 공식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신기전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을 상대로 실제 전과를 올린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한 번에 수백 발의 화살을 쏠 수 있어서 적군을 크게 혼란에 빠뜨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개발 정신이었어요.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만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무기 개발 철학은 그때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신기전에서 천무와 현무로 이어지는 그 정신적 연결고리를 생각하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주국방이라는 뿌리 깊은 전통이 있었던 것이에요. 현무 사개발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신의 지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때 진지하게 검토했다가 포기한 무기 체계였거든요. 신의 지팡이의 기본 원리는 간단했어요. 우주에서 매우 무거운 물체를 지상으로 떨어뜨려 그 운동에너지만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전봇대 크기의 텅스텐 막대 묶음을 우주에서 떨어뜨려 음속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속도에 도달시키려 했어요. 핵무기처럼 화학적 폭발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물리적인 충격만으로 목표물을 파괴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었는데 텅스텐은 톤당 가격이 대략 3천만 원에 육박하는 상당히 비싼 금속이거든요. 여기에 9톤의 텅스텐을 우주로 쏘아 올리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신의 지팡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저 게임이나 영화 소재 정도로만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신기전을 만들던 선조들의 지혜처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매우 영리했는데요.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대신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서 최대한 높이 쏘아 올린 후 마하 12 이상의 속도로 하강시키는 것이었어요. 운동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탄두를 무겁게 만들고 낙하 속도를 높이면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현무사가 실전에서 사용될 경우 고도 1000km까지 올라간 후 마하 12 이상의 속도로 하강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그런 속도로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그 위력은 전술핵 수준인 TNT 1킬로톤에 해당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즉 TNT 1000톤을 터뜨리는 것과 맞먹는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미사일의 지하 관통 능력이었는데 강화 콘크리트 24m 이상, 일반 땅은 180m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다고 했어요. 이는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전 국토에 구축한 6,000개 이상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전 국토를 요새로 만든다며 화강암 지대에 수많은 지하 시설을 건설했거든요. 저는 신기전에서 현무사로 이어지는 500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조국을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개발할 수도 없는 위치에서 이런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것도 결국 그런 정신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는 제약 조건을 오히려 기회로 바꾼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미국이 비용 문제로 포기했던 개념을 실용적으로 구현해낸 기술력도 대단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 정신이었어요.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이런 무기가 정말로 평화를 위한 것일까요? 아무리 방어용이라고 해도 그 위력 자체는 정말 무시무시한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저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제 안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럽의 여러 군축 전문가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특히 프랑스 출신의 피에르 듀랑이라는 활동가가 한국 무기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듀랑은 천무를 전형적인 집속탄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비인도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어요. 그는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부르며 국제적인 불매운동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연기금들이 한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도 그의 활동 때문이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듀랑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었어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집속탄은 집속탄 아닙니까? 넓은 지역에 수많은 작은 폭탄을 뿌려대는 무기라는 기본 개념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됐던 그 끔찍한 무기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세미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비에서 한 명의 동양인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자신을 최강혁이라고 소개하며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전략유도무기센터 수석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최 박사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제게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요청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세미나에서 제가 한국 무기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 때문에 항의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호텔 라운지의 한적한 테이블로 그를 안내했어요. 최 박사는 가방에서 두툼한 자료 뭉치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는 천무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기술 분석서였는데 최 박사는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목소리로 천무가 기존의 집속탄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천무의 각 자탄은 독립적인 유도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사전에 입력된 특정 목표물만을 정확히 찾아가 타격한다는 것이었어요. 기존 집속탄은 목표 지역 상공에서 무차별적으로 자탄을 살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무는 완전히 달랐어요. 각 자탄이 고성능 GPS 유도 장치와 소형 날개, 자세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마치 작은 정밀 유도 미사일처럼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였는데요. 천무의 자탄들은 목표물을 타격한 후 자폭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불발탄이 남아서 나중에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존 집속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불발탄 위험을 완전히 해결한 것이었어요. 최 박사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것은 방패입니다. 절대 창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도 공격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의 말에는 어떤 절박함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 설명했어요. 휴전선 너머에 배치된 수천 문의 포대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현실, 만약 이들이 일제히 발사된다면 불과 몇 분 만에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무는 바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정보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천무가 정말로 그가 말하는 것처럼 정밀한 방어 무기라면 제가 지금까지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최 박사의 눈빛에는 자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오해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과 그들의 무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최강혁 박사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나고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어게임 시뮬레이션을 참관할 수 있는 특별한 허가가 떨어진 것이었어요. 이는 저의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얻은 매우 드문 기회였습니다. 펜타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합동작전 시뮬레이션 센터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군 관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잡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겁고 엄숙했으며 워게임의 시나리오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북한이 휴전선 전역에 배치된 수천여 문의 장사정포를 동원해 서울을 포함한 주요 목표들을 향해 기습적인 대규모 포격을 감행하는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한 명의 미군 장교가 저에게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일제히 발사되면 서울은 불과 10분 만에 초토화될 수 있다고 했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지도 위에 갑자기 수많은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북한군의 장사정포 진지에서 발사되는 포탄들을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화면 전체가 붉은 점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상황은 순식간에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울 북부 지역이 개전 불과 몇 분 만에 거대한 화염과 자욱한 포연에 완전히 휩싸이며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어요. 한국군의 첨단 방어 시스템도 공군의 최신 전투기들도 그 압도적인 포탄 세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만약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수백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바로 그때 절망적인 화면에 극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한국의 천무 시스템이 마침내 반격에 나선 것이었어요. 산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발사대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일제히 하늘을 향해 로켓들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무에서 발사된 로켓들이 목표 지역 상공에 도달하자 각각의 로켓에서 수백 개의 작은 자탄들이 분리되어 나왔어요. 하지만 이 자탄들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각자의 목표를 찾아가며 정확하게 북한의 포대들을 타격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맹렬하게 불을 뿜어대던 북한의 장사정포들이 하나둘씩 침묵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상황판의 붉은 점들이 급속도로 사라져가면서 북한의 공격이 완전히 저지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의 일이었어요. 워게임 지휘관이 북한군의 초기 공격이 성공적으로 차단되었다고 발표하자 작전실 전체에 안도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잃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무기였습니다. 천무는 무차별 살상 무기가 아니라 정밀한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수백만 시민의 생명을 구해낸 구원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워게임에서 본 충격적인 진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나고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안보 심포지엄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이었어요. 전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저명한 국방정책 전문가들과 전직 장성들, 그리고 현직 외교 안보라인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영향력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 손에는 심포지엄 사무국과 저의 비서실에서 여러 날에 걸쳐 공들여 준비한 두툼하고도 완벽해 보이는 연설문 초안이 들려 있었어요. 주된 내용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 상황과 새로운 국제 안보, 질서의 재편 방향에 대한 저의 심도 있는 분석과 전망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국제적인 논란거리인 대한민국의 집속탄 보유 문제에 대한 저의 기존 비판적 입장과 단호한 폐기 촉구 주장도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 위선으로 가득 찬 연설문을 들고 수많은 청중들 앞에 연단으로 당당하게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워게임에서 목격했던 경이로운 진실과 최강혁 박사와의 진솔한 대화 이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학자적 양심이 그것을 도저히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사회자가 저를 소개하고 제가 연단에 오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수백 쌍의 지적인 눈동자들이 일제히 저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마이크 앞에서 깊은 심호흡을 가다듬고 손에 들고 있던 잘 준비된 연설문 대신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실된 이야기를 꺼내놓기로 용기를 내어 결심했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청중들에게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쌓아온 학문적 명성과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저의 깊었던 무지와 돌이킬 수 없는 오만에 대해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어요. 제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발언에 넓은 회의장은 순간 싸늘한 정적과 함께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집속탄 보유 정책을 매우 강력하고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고 시인했습니다. 그것이 국제법의 인도주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며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매일같이 직면하고 있는 처절하고도 절박한 안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했어요. 이어서 저는 청중들에게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의 비극적 유산인 분단 국가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휴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서울을 겨냥하여 북한이 수천 문의 장사정포를 배치해두고 있다는 현실을 알렸습니다. 만약 이 포들이 일제히 발사된다면 불과 10분 만에 수백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청중들에게 만약 바로 그들의 도시가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이 매일같이 그러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말살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일방적인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어떻게든 자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도 확보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죄인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최근에 직접 목격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천무라는 무기는 국제사회가 그토록 우려하는 무차별적인 대량 살상용 집속탄이 아니라 오히려 적의 대규모 기습 폭격으로부터 수천만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극도로 정밀하고도 효과적으로 진화된 최첨단 방어 무기 체계였다고 증언했어요. 저는 연단에서 그것이 결코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기 위한 악마의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전쟁의 참사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고뇌에 찬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눈물겨운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는 터질 듯한 감정에 북받쳐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이 악마의 무기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은 조국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화의 참화 속에서 쓰러져 갈지도 모르는 수백만 무고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미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늘에서 뿌려져야만 하는 비장한 강철의 눈물이었다고 결론지었어요. 연설을 마치자 넓은 회의장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잠시 후 객석 여기저기서부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연설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후 저는 다시 한번 최강혁 박사와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는 제 연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의 표정과 함께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눈빛이 있었어요. 최 박사는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에게 감사해야 할 입장이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한국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갖고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제 연설이 국제사회에 미친 파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나온 길에 대해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최 박사는 한국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겪어온 시련들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중국 대륙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침입들, 몽골의 7차례 침입,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의 7년 전쟁, 그리고 일제강점기 35년간의 식민지배까지 한국은 정말 끊임없는 외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버텨왔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일어선 이야기였습니다. 최 박사는 1953년 휴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다고 했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못한 수준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배고픔을 참아가며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조금씩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고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도 결국 그런 불굴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었어요. 최 박사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DNA가 흐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천무나 현무 같은 무기들도 바로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외침을 받을 때마다 더욱 강해져서 일어섰던 선조들의 정신이 현대의 첨단 무기 개발로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시대에 따라 변했지만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했어요. 최 박사는 또한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의 20대, 30대 한국인들은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 자랐지만 여전히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하는 젊은 과학자들 중에는 해외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도 조국을 위해 일하겠다며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외국 기업이나 대기업 대신 국가를 위해 연구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순수하게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최 박사는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놀라운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 성취만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성숙함,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모범적 대응, 문화 콘텐츠를 통한 전 세계와의 소통까지 한국은 이제 단순히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말은 한국 사람들이 가진 한이라는 감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한은 단순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로 승화되는 독특한 정서라고 했어요. 외침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 한이 더 큰 힘으로 바뀌어 민족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민족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수천 년의 시련을 견뎌내며 단단해진 정신력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작은 영토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꿈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런 역사와 정신을 가진 민족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놀라운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미 반도체, 조선업, 자동차, 문화 콘텐츠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최 박사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정신이 위대해서였습니다. 외침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온 5,000년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볼 때마다 그들의 놀라운 여정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강국으로 성장한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정말 기적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는 어떤 나라나 민족을 판단할 때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들의 역사와 현실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대한 역사와 불굴의 정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해요. 수천 년간 시련을 이겨내며 오늘의 번영을 일궈낸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적인 군사 전문가조차 완전히 뒤바뀐 시각을 갖게 만든 이야기였는데요.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던 한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양심 고백까지 하게 되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한 전문가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견을 갖고 판단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그 이면의 진실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평화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뭔가 새로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